첫 번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예, 본인 소개 부탁드리고요. 네. 시민들에게 어떤 후보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캐치프레이즈가 오직 안산 발전, 그리고 반드시 해낼 사람으로 잡았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입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6년 동안의 노조위원장을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 활동은 현재 제가 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위 부의장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또 당의 전국노동위원장을 또 맡아서 또 재선을 통해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며칠 간격으로 계속 이제 현장을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을 다녀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상인분들, 노동자분들, 학생분들, 또 어르신분들,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느꼈던 건 그동안 안산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었고 좀 더 나은 그런 안산을 만들 수 있었는데 나는 아쉬움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전공을 또 도시계획 전문가로 도시계획 석사를 갖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LH에 있으면서 제가 한 30년 가까이를 계획과 설계와 시공을 직접 해봤던 그런 실무적인 경험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타 다른 후보들보다는 안산을 누가 더 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적임자이냐, 저는 뭐 쉽게 제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뭐 LH 직원으로서 또 노동조합 활동을 해오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평가받기를 저는 굉장히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또 신뢰감 있는 사람으로, 또 진실성 있는 사람으로 저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일을 하면서 1%보다는 99%의 많은 우리 서민들이나 노동자들을 위한 입장을 대변해 왔고, 그분들이 좀 더 나은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책임감 있게 많은 역할들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갈고 닦은 이 여러 가지의 역량과 능력들을 이제는 우리 안산 시민을 위해서, 특히 안산병에 계시는 우리 유권자들을 위해서 제가 그동안 배우고 갈고 닦았던 이 모든 역량들을 쏟아 부어서 지금 안산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제가 선도에 있어서 꼭 해결했다라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후보님이 아마 우리 지역구에서는 딱 맞는 후보님이 아니실까. 네. 왜냐면 대보도도 지금 현재 개발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지금 아까 좀 말씀하셨던 그런 전문성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네. 지금 또 우리 지역구가 지금 재건축을 전반적으로 네. 또 뭐 한 중간 정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견이 이 지역구에서는 굉장히 많이 네. 쓰임새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모 단체가 김명현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유 중 하나는 박해철 후보를 두고 연구도 없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많은 시민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여야 모두 모로나 후보들 입색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후보님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뭐 후보 지지 선언은 뭐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 당 내부 사정으로 경선이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우리 주민들 가까이 찾아뵙고 제가 꿈꾸고 있는, 제가 앞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안산에 대한 제대로 된 청사진을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갖고 있는 뭐 약간의 좀 취약 부분을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이 안산에 오랫동안 거주하셨다고 하는 그런 후보들이 그렇다면 지금이 안고 있는 안산의 현안이나 문제점들을 얼마나 해결했고, 그럼 그 문제점들이 걱정, 근심거리 없이 다 해결됐느냐라고 반문을 해본다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안산을 와서 확인을 해보고 또 안산 지역을 전체 돌아다니 보면서 느꼈던 것은 안산 바늘국가공단의 노후와 또 쇠퇴와
또 괜찮은 기업들이 왜 안산 바늘국가공단을 다 빠져나갈까? 그리고 지금 왜 50인 미만 사업장, 영세 사업장들만 남아있을까? 과연 이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는 분명히 아니었을 텐데, 그동안 많은 이 안산을 거쳐갔던 의원님들이나 시장님들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 오히려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산이 어떻게 보면 원도심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원도심 지역들은 정주 여건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들입니다. 그 중에 특히나 제가 보고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원도심을 몇 군데를 차량을 타고 돌아보니까 양쪽에 불법 주차 차량을 해서 한 대의 승용차가 빠져나가 겨우겨우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게, 만약에 하나 여기에서 불의의 잘못된 사고가 났을 때에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느냐, 구급차가 들어올 수 있느냐, 긴박하게 여기 입주해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긴박한 대처가 가능하겠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고스란히 거기 계신 주민들의 피해와 희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뻔히 알고 제 눈에도 보이는데 그동안은 무엇을 했을까? 또 지금의 우리가 지하철 4호선과 수인선이 지상철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지하화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장님조차도 공약에 지하화라는 공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공약은 그냥 말 그대로 빌공짜의 공약일 따름이지, 실질적으로 무엇을 했고 어떤 상황이 좀 더 개선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결과물들이 있느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단 한 줄의 결과물이나 성과가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부분을 저는 새롭게 왔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저는 할 수 있다고 감히 자신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안산 바늘국가공단은 70년대 후반에 지어졌고 그때부터 공장에 입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이 지난 시절이었죠. 근데 지금의 산업의 패러다임은 완전 바뀌었습니다. 탄소 중립과 또 바이오 산업과 최첨단의 신산업들이,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있는 그런 게임,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도 바늘국가공단은 영세 제조업 중심에, 꿀떡 산업 중심에 여기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붙잡고 갈 수는 없다. 이제는 시대가 바뀐 만큼 안산에도 그런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도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산 바늘국가공단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변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 지금 시대에 맞는 산업들이 들어와야 되고, 또 지금 원도심에 말씀드렸던 최소한의 정주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부분들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비가 투입되든 도비가 투입되든 국비가 투입되든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정주 요건, 최소한 불의의 어떤 사고가 됐을 때만큼은 그래도 대처 가능한 그런 이 여건들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지하철, 지상철 관련 부분들은 지역구 의원 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딱 느꼈던 게, 이건 제가 주도적으로 해결했다. 왜? 도시계획 전문가인 제가 어떻게 하느냐. 서해안 벨트선이 있습니다. 인천부터 시작해서 시흥을 거쳐서 안산을 거쳐서 화성, 수원까지 가는 이 노선이 서해안 노선인데, 이 노선이 다 지상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도하겠습니다. 지하화와 바늘 추진 대책위를 제가 꾸려서 그 라인은 전부 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도 다 당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대책위를 꾸려서 그쪽에 있는 국회와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나서서 우리 안산 시민들의 수건 사업인 지하화 사업을 반드시 관철해 내겠습니다. 단지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걸릴지라도 제가 주도해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지상 구간은 결국은 안산이라고 생각하면은 외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안산 그러면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생각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바늘국가공단, 또 한 가지는 세월호 참사. 이렇게 외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산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 작업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산업도시와 또 이 아픔의 어떤 추억과 더불어서 이제는 안산이라면은 이 철도 노선 지상부에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 많은 전문가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 랜드마크를 조성을 한다면은 이제는 안산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랜드마크와 바늘공단과 또 우리 아픔 이렇게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상징성 세 가지로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유권자분들께 시민들께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찾아뵙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봅니다만 아마 제가 월요일 날 대부도를 갔다 왔습니다. 대부도를 갔다 오고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개발을 필요로 하신 분, 어떠한 분들은 또 이 펜션업계에 계신 분, 어떤 분들은 원주민에 계신 분, 또 어떤 분들은 이 습지를 보존하기 위한 분들, 각양각색의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제가 똑같은 답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이 대부도는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왜 대부도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개발 계획이랄까, 발전 구상이 왜 없느냐. 제가 그걸 저는 이 LH에서 또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봤을 때에 한 도시가 성숙되고 미래 비전을 갖고 가려면은 각각의 지역 그룹별로의 발전축을 만들어야 되고 그 발전축 기반 하에서 도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대부도를 바라봤을 때의 느낌은 정말로 어떤 계획이라고는 1도 없는 그냥 땅만 보이면 펜션, 땅만 보이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정말 제가 그래서 대부도에 계셨던 분들께 전 다른 사람 입을 빌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제가 학습하고 제가 직접 담당했던 얘기들을 말씀드리니까 대부도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깊이가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설명을 드리고 제가 더 많은 이쪽 분야에 대해서 말씀들을 드리니까 그분들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런 분이 왜 이제 왔느냐. 그래서 그간에 모를 때는 박희철 나는 얼굴도 본 적 없지만 이름만 들었다라고 하시다가 나중에 듣고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동안 대부도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열세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부도를 위해서 정말 저는 제가 가진 이 경험을 가지고 제대로 일하고 싶은 대부도입니다.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저랑 같이 아침 일찍부터 뵀던 거의 대다수의 분들은 정말 흔쾌히 우리 대부도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잘 대비를 해줄 수 있는 적임자라고 그렇게들 또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 뵙고 싶습니다. 지지선 하신 분들도 저는 곧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우려하시고 고민하셨던 부분들 저는 아마 상당 부분이 제가 직접 만나고 설명드리면은 아마 그분들께서도 박해철 후보에 대한 또 이쪽 분야의 전문가 또 누구보다도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 또 아마 저를 보시면 저는 노동조합도 했습니다만 저는 뭐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거짓말을 제가 할 수도 없고 꼼수도 제가 할 줄도 모릅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언제라도 빠르게 제가 만나 뵙고 제가 가진 장점을 설명드리고 또 주문 주시면은 가장 잘 또 이 책임질 수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사람 제가 꼭 해결해 내겠습니다. 네. 이 새로움으로 국법을 하시는군요. 네. 말씀을 들으니까 대부도의 그 새로운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네, 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쇠락의 원인인 그 주택보급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LH 한국토지 주택공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신 도시계획 전문가로 알려주셨습니다. 후보님이 보시기에 지난 안산의 주택보급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장단점이 있으면 좀 짧게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이 일반적인 도시의 기본 요건은 먼저 도시를 놓고 각각의 어떤 그 지형이나 자연 환경들을 고려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도시의 발전 구성축들을 만듭니다. 어떤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어떤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어떤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또 어떤 지역은 뭐 관광지역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축을 놓고 각각의 특화된 그 축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안산이라는 도시는 반국가공단의 배후도시로만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인 도시의 중장기적 발전 구상을 베이스로 깔지 않고 단순히 배후도시로만 이렇게 성격을 갖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정말 고유한 안산의 독특한 문화를 담아낸 그런 도시의 어떤 성격이 실은 조금은 좀 빠져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주택 보급률을 얘기할 때 안산은 지금 2022년 말 기준에서 99.2%의 주택 보급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주택 보급률이 99%에서 한 사람 한 채씩 다 갖고 있다? 그렇게는 안 되죠. 어떤 사람은 10채 있는 분도 있고 또 상위 0.1%는 아마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 정말 열악한 사람들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택 보급률은 한 110%, 115% 정도 돼야만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정지요건 정도가 충족된 상태에서 주택 보급 형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안산시가 좀 다르게 또 운영되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대다수의 우리 경기도권역에 아파트 문화가 좀 있습니다. 아파트 문화가 있는데 우리가 경기도의 평균 아파트 비율은 한 71%대를 유지를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우리 안산은 52%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아파트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연립이나 다가구나 다세대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 주거 문화를 선호를 합니다. 그만큼 더 편리한 그런 어떤 문화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수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가 71%고 우리가 52%입니다. 자그마치 19% 차이의 아파트 비중이 적다는 거죠. 아파트 비중이 적다고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아파트의 편리함이나 아니면 대단히 대규모의 그런 편리한 시설을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산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좀 제대로 된 도시에 기반화해서 된 게 아니고 배우도시 성격으로 하다 보니까 40년 전에는 아파트 문화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립주택 4층 또는 많아야 5층. 이 연립주택이 그때 그 당시에는 아마 최고의 주거 문화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아파트 문화는 아마 뭐 서울을 예를 들면은 뭐 강남, 서초, 뭐 이쪽, 전부 다 고급 아파트촌이 생긴 것처럼 지금은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선호하는 게 아파트 주거 문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아파트 문화로의 지금 한 19%의 부족한 부분들을 그렇게 좀 변화되고 있는 과도기적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이 좀 중장기적으로 체계화된 그런 계획 기반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이런 문제를 좀 안고 있다고 좀 보고요. 또 배우도시 성격으로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우리 단독주택이나 또 아니면 다가구 이런 노후주택 흔히 말하는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율을 고려해 봤을 때에 경기도 평균은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산은 18%나 됩니다. 5%나 더 많습니다. 이 모든 배경은 경기도의 또 태생이 물론 수원을 비롯한 일부 도시는 아주 오래전부터 오래됐던 그런 그 서울의 주변 도시로 성숙도 했지만 그 이외의 도시는 서울의 위성 도시로 많이 개발됐습니다. 예를 들면 분당도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분당 신도시, 일산 분당, 뭐 부천 중등 이런 도시들이 그런 신도시를 시작으로 해서 새롭게 도시들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 안산도 바늘국가공단에 대한 배우도시 우리는 더 빨리 시작되다 보니까 노후주택 비율이 현재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여건이나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이 주거시설로서의 충족해야 될 그런 여건들 그리고 공원이나 학교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체계적이고 완벽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그 주민들은 그냥 불편함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많은 것들이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안산에 제가 와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진단을 내리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 또 제가 감히 이제 오랫동안 여기 있지는 않았으나 새로운 시각에서 또 새롭게 도전하는 입장에서 또 뭔가 안산을 새롭게 변화하고 새로운 시대를 도모하려고 하는 제가 역할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정말 안산이 지금까지 너무나 도태되고 있고 쇠퇴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시흥과 화성이 우리 안산 좌우측으로 있습니다. 시흥과 화성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시흥과 안산은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은 어떻습니까? 반성을 저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주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여기서 더 이상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고 있었던 그동안에 많았던 분들, 물론 우리 당 출신들 많았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도 사과 말씀 좀 드리기도 합니다만, 물론 그때그때마다의 어려운 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그런 새로운 시도, 새로운 변화, 새로운 역할을 반드시 해야만 안산도 이제 시흥, 화성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안산도 미니 신도시를 개발할 곳이 그나마 남아 있을 때 우리 후보님이 오셔가지고 네. 그런 청사진을 좀 만들 때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진보당과 후보 단일화를 하셨습니다. 진보당은 통상 민주노총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리고 후보님은 한국노총 LH 노동조합 위원장을 하셨고 전국공동산업노동조합 연맹 위원장도 하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노동 대변인 등 노동계 산증인이십니다. 대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번 단일화로 후보님이 양대 노총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그리고 현재 노동계가 현 정권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진보당 정세경 후보님이 실은 더 많이 준비를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진보당 또 성격상 또 우리 많은 노동자들을 또 대변했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번에 큰 틀에서 또 단일화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정세경 그 후보님께도 뭐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진보당과 단일화를 했다고 해서 민주당 민주노총이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는 것은 아마 그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자신합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노총 산하 조직에 여러 가지 역할도 했었고, 지금까지 제가 꽤 많은 또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또 민주총 동기들이 가고자 했던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도 잘 알고 있고, 또 연대 사업도 함께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단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서로 간에 입장은 다른 점들도 분명히 있으나 대표적인 노동계 후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노동계 후보를 우리 노총이 다르다고 해서 배제를 한다거나 또는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제 상식으로는 아마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민주노총 계신 분들도 굉장히 의식 있고, 또 이번에 노동자들의 아마 이 양대 노총의 수건이 이 노동자를 짓밟는, 노동자를 탄압하는, 노동을 마치 이 사회에 엄청난 문제를 만드는, 그렇게 지금 이제 국민들과 갈라치기 하고 있는 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는 게 양대노총의 공통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산병 후보로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저는 민주노총에서도 적극적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노총도 민주노총도 노동은 우리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라고 해서 이 사람은 노동자, 저 사람은 국민,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우리의 노동의 대가를 치르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다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마치 어떤 프레임 싸움으로 해서 갈라치기 하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결국은 우리 서민들이, 국민들이, 노동자가 다 하나의 이 바운다리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민이, 국민이, 노동자가 정말 이 민생을 걱정하지 않고, 경제 폭망을 걱정하지 않고, 또 안보 위협으로부터 걱정하지 않고, 또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국격을 또 걱정하지 않고, 특히나 일본과 같은 그런 어떤 상황에서 군력에 의해 걱정하지 않고, 또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걱정하지 않는 그런 이번 총선에서 심판이 되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된다는 공통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함께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동지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몸이 뜨거워집니다. 네, 네. 이게 비슷할지는 모르지만
5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후보님 스스로 윤석열 정권 심판의 적임자는 박지철이라고 홍보를 하십니다. 후보님이 진정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 이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2년 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질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고 아마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정말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2년 10월 29일 날 아마 밤 한 8시 반부터 시작됐던 158명의 참사가 있었던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정말 2022년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런 158명의 꽃다운 젊은 청춘들이 그런 참사를 당했는데 어느 누구 하나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같은 20살 꽃다운 나이에 군대를 가서 수해 복구 사업에 갔는데 그 급물살에 중장비도 떠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그 환경에서 해병대 정신으로 무조건 투입을 시켰던 최수근 상병, 제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결정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는데, 근데 조사 결과를 덮고 그 덮었던 장본인을 또 호주로 도피시켰던 정권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 도로의 기능은 바로 거기에 각각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이동성을 국가가 제공함으로써 편리한 그런 교통 이동성, 그리고 또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게 대통령의 배우자를 위한 전용 도로로 개설되는 게 과연 말이 맞는 소리냐. 그리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배우자는 선거 당시에 11만 원 카드 본인은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 계산을 했다 안 했다 가지고 압수수색을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300만 원 상당의 명품 백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단 한 번에 경찰 조사도 없고 검찰 조사도 없는 오로지 대통령의 배우자만을 위한 그런 정권.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가 주식을 해서 단돈 10원이라도 이익 난 게 있으면 후보직 그만두겠다라는 후보 때의 발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에서 23억이라는 수익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미 법적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배우자라는 것 때문에,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이 세 가지 건은 정말 이 대통령 배우자의 특혜 의혹이고 사실이 검증된 부분조차도 이 검찰 정권은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오송 참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다 나열하지 않더라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알고 있으면서 열정은 쏟아져 나오지만 누가 그러면 그 열정을 담아내서 앞장서서 역할을 할 것이냐. 제가 노동자 활동을 하면서 저는 많은 그런 고민의 자리에서는 제가 늘상 앞장서 왔습니다. 왜? 저는 그런 불의에 대해서, 또 정의를 잊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는 반드시 누군가는 나서야 될 자리에서는 언제나 제가 그 자리에서 앞장서 왔었고, 그런 역할들 때문에 제가 노조위원장도 했었고 또 노동계에서 많은 그런 역할을 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의식과 열정과 경험과 그리고 어떤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는 또 그런 또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간에 했던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이 이미 제 스스로가 그런 검증 과정을 저는 거쳤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민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
네. 예, 우리 안산 시민 여러분들께 제가 인사가 많이 늦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늦었지만 지금은 가장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 갑 지역구, 단원갑 지역구에 고영인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 가장 아파하셨고 힘들어하셨고 또 그동안에 이 안산 단원갑 지역에 한 20년 가까이 열과 땀을 다 바쳤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더 많이 아팠을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또 후배입니다. 후배이고 또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럴 때 지금 여기 이 사무실도 고영인 의원님의 선거 캠프 사무실이었습니다. 제가 안산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웠던 거 뻔히 아실 테고 사무실 준비부터 시작해서 현수막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선거 운동까지 아마 1년에 이런 부분들이 저 혼자 힘만으로 하라고 했다면 저는 못했을 겁니다. 감히 시도도 못 해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고영인 의원님께서 선수 사무실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거 다 얘기해라. 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주신 덕분에 지금은 안산갑을 병이 있지만 이 병 지역이 가장 빠르게 선거대책위가 꾸려졌고 지금 또 상임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이 고영인 의원님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 도움을 주시는 게 재정길 전 시장님이 상임 고문을 맡아주셨고 또 우리 당에 지난번 2년 전에 안산시장 후보로 나오셨다가 179표 차이로 낙선하신 분이세요. 또 제가 또 후배로 또 이렇게 오니까 어쨌든 이번만큼은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된다라는 그 공통의 목표에 있어서도 또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또 이런 주문 저런 주문 또 이런 활동 저런 활동 당부해 주시고 어딜 가더라도 겸손해야 된다. 어딜 가더라도 낮춰야 된다. 어딜 가더라도 경청을 해야 된다. 어딜 가더라도 더 진솔되게 우리 시민들께 대처해야 된다. 제가 지금은 그 두 분이 안 계셨다면은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기도 어려웠던 상황일 건데 일단 그 두 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시민 여러분들께는 제가 많이 늦었습니다. 인사가 늦었지만 늦은 만큼 제가 2배로 3배로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제가 당선된다면은 당선된 이후에도 지금 그동안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그 죄송함을 당선된 이후에는 곱하기 몇 배로 제가 더 열심히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또 도시계획 전문가 또 누구보다도 현장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제가 찾아뵙고 말씀 나누고 또 말씀 듣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제가 일은 그동안 제가 좀 잘했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안산을 위해서 또 안산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그동안에도 많은 노고를 거쳐왔던 선배님들이 계시긴 하나 또 박이철이는 또 다른 새로운 어떤 그 칼라로서 새로운 열정으로서 정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